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자, 지구과학 1 첫 번째 시간 대륙이동과 판구조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의스토리 지구과학 1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대륙이동설이 뭐냐면요. 1912년에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정도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고 이동되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북미, 남미 대륙이 있는데 이게 원래 하나의 큰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학설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움직였어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 무거운 대륙이 이 무거운 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베게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한다 그러면 이 적도 부근은요 24시간 동안 4만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원심력들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원심력 때문에 땅이 살짝 떠가지고 이동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의 기조력, 달의 인력이 있죠. 이것 때문에 밀물, 썰물도 생기는 거잖아요. 달의 인력 때문에 이 육지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대륙을 움직이기에는 택도 없이 작은 그런 힘이다. 대륙을 이동시킬 만한 그런 힘은 아니다.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 대륙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베게너가 이렇게 생각한 그 배경과 근거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근거는 4가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질구조의 연속성. 세 번째는 고생대 화석의 연속적인 분포. 네 번째는 빙하의 연속적인 이동과 분포.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게너라고 하는 분이 활동할 당시는요, 이제 세계 지도도 굉장히 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제 베게너라고 하는 분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지도들을 보면서, 이쪽하고 이쪽이 해안선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딱 맞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남미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쪽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 아프리카의 서해안 이쪽 모양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이걸로 이제 첫 번째 힌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죠.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대서양이 있죠.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 북아메리카의 동쪽,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쪽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북부의 스칸디나비아 산맥, 또 피레네 산맥, 아프리카 북부의 아틀라스 산맥 이쪽에 이제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질 구조가 뭔가 연속적으로 하나였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대서양 바다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인데 인접한 지역처럼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나타내더라, 유사성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대의 화석 분포를 보니까 얘네들은 바다를 헤엄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인데 뭐 식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리스트로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이런 것들 이제 육상 생물인데 바다 건너에 남미 대륙 쪽에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 쪽에도 이 화석이 발견되고 남극,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도 화석이 발견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석들의 분포를 보니까 옛날에 얘네 하나였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남미 쪽하고 아프리카 쪽하고 다 분포를 할 수 있겠느냐. 얘네는 과거에 하나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고생대 말에 빙하의 흔적과 분포. 빙하는요 흐르거든요. 얼음이 이제 거대하게 구궁하고 흐릅니다. 그 빙하가 이동한 그 흔적들을 살펴보니까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흔적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모아놓으면은 이런 모양을 띈다. 그러니까 빙하의 분포와 이동 방향들이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게 된 그 4가지 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의 일치, 두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 대표적으로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고생대 화석의 분포, 메소사우루스, 네 번째 고생대 말 빙하의 흔적과 분포 이렇게 여러분들이 4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이동설은 별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우연히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저거 보니까 진짜 그럴듯한데 진짜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조금씩 근거들을 더 찾아 나갑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멘틀 대류설을 이야기한 홈스 뭐 이런 분입니다. 자, 멘틀 대류설이란 뭐냐면은 이 대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이 대류를 하면 멘틀이 대류하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땅이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의 힘이 멘틀 대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각하고 멘틀 이런 것들의 층상 구조가 드러나고 멘틀의 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멘틀이 부분 용융 상태여가지고 이동을 한다면, 대류를 한다면 그 위에 떠 있는 지각도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의 상승부와 하강부, 대류니까요. 상승부와 하강부가 있을 텐데 상승부에는 대륙 지각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상승부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좌우로 벌어지면서 이 대륙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여기 가운데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멘틀이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해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멘틀이 상승을 하면은 그 가운데는 해령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멘틀의 상승부에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탄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 대륙이었다 그러면은 대륙 지각이 분리가 되면서 가운데 해양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 쪽에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해구 이런 지질 구조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산맥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그럼 멘틀의 성질에 의한 학설이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멘틀이 그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생긴다 그러면은 해저에 이제 그런 지질 구조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화산활동이 이렇게 생기고 좌우로 이제 벌어진 어떤 그런 지질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번 바닷속을 관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해저 확장설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과학은 뭐 이론적인 것과 관측적인 것, 실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저 확장설은요, 정말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떤 지질 구조가 있어야 되냐면은 해령 부분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해저가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지질 구조가 지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해저 지형을 그럼 한번 관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향측심법, 소나 탐지법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통해서 이 학설을 갖다가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음향측심법뿐만 아니라 해양지각의 연령도 측정을 하고요.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측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베니오프대, 섭입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진원 분포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해저가 확장되는 게 맞고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이는 게 맞고 대륙 이동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는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 이런 것들까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를 보이게 되는 그런 고지자기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저 지형의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저 지형의 해구는요, 보통 이렇게 바다의 구멍이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 이거는 한 지각이 다른 지각 속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생기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보통 6,000m 이상, 깊이 6km 이상의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좁고 깊은 골짜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 얼스나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지질 구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령은 뭐냐면 바다의 령, 고개령자, 뭐 추풍령, 남태령 할 때 그 고개령자 있죠? 해령. 바다의 높은 산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만 그려놓으니까 뭐 이게 단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쫙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진 게 해령, 바다의 산맥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이런 거는요 그냥 해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해령, 거대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산맥, 바닷속에 줄지어서 자리 잡고 있는 산맥, 이게 바로 해령입니다. 자, 해령의 가운데 쪽에는요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V자로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열곡입니다. 줄지어서 생긴 골짜기다. 그래서 열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서양도 그렇고 인도양도 그렇고 태평양도 그렇고 그런 대양 바닥은요 대부분이 이 심해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평평한 그런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심 3,000m에서 6,000m 정도가 되는 평탄한 부분이다. 해양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륙 주변을 보시면은 대륙 주변에 해안가에 대륙붕이 있습니다. 깊이 200m 정도까지의 대륙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해양 자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대륙붕 기억해 주시고요. 대륙붕 지나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바다가 깊어지는 그런 지형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대륙사면, 대륙과 맞닿아져 있는 경사면이라고 하는 뜻의 대륙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사면하고 심해평원하고 맞닿아 있는 이곳을 대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사면, 대륙대는 2단원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보시면은 대륙사면에서 우리 이제 퇴적암 할 때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대륙사면에서 저탁류라고 하는 모래들,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쫙 하고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에 대륙대에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점이층리도 형성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륙사면, 대륙대 용어 그냥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해령과 열곡, 해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해저 확장설의 관측적인 증거들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음양측신법이에요. 음양측신법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배 위에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배 위에서 초음파를 그냥 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음파가 보통 바닷물에서 1초에 1500m 정도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딱 쐈어요. 찡 하고 쐈는데 1초, 2초 있다가 다시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2초 걸렸죠. 그거의 절반 해가지고 1초 가는 1500m가 이 바다의 수심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당시에 바다의 깊이, 수심을 측정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의 지형을, 해저 지도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해구라든지 해령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발견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심 그래가지고 수심 depth죠. 수심은 2분의 1 VT 그러는데 V는 초음파의 속도이고요. 그리고 T는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왕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가지고 수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파의 속도 보통 1500m/s라고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일정한 건 아닙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음파의 속도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일정하다라고 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자, 왕복 시간이 만약에 9초다 그러면은 갔다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9초니까 그냥 가기만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5초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5초 곱하기 1500m/s 하면은 6750m가 수심이 되겠습니다. 자, 6000m가 넘었네요. 그럼 굉장히 이건 깊은 바다다. 해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6000m가 넘었다 그러면은 해구로 보통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지구과학 1 과정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수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쪽이 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심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1, 2, 3, 4, 5, 6km 이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6km, 뭐 5km, 4km, 3k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 5, 4, 3, 2, 1 이렇게 숫자가 작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이거는 해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심이 6km보다 더 깊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있는 해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볼록 솟았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해령 부근인가?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 열곡이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령과 열곡, 뭐 수심은 한 3km, 2km, 1km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음양측신법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네요. 요즘에는요, 뭐 멀티빔 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굉장히 정밀하게 심지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배 모양까지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이제 해저 지형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해저 확장설의 관측적인 증거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양 지각의 연령과 해저 퇴적물의 두께입니다. 자, 해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멘틀 대류가 이제 상승을 해요. 자,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 활동, 그러니까 마그마가 여기서 솟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땅이 생기는데, 지각이 생기는데, 해저의 지각이죠. 해양 지각이 생기는데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태어난 애들이에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여기는 이제 빵살이 되겠죠. 그래서 해령은 지각의 나이가 빵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점점 생겨나서 좌우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애는 나이가 많겠죠. 이쪽에 있는 애는 더 나이가 많겠죠.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각에 있는 그 암석들의 연령을 측정을 해봤더니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정말로 연령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그리고 해령은 빵살, 꼭 기억해 주세요. 해령은 빵살. 그리고 해저 퇴적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고기가 똥을 싸요. 그럼 바닥에 쌓이겠죠. 그리고 조개가 막 다니다가 조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껍데기에 남기겠죠. 산호 이런 것들이 죽어요. 그리고 많은 그 플랑크톤들, 해양 생물들 이런 것들이 배설물이라든지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CaCO3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뿌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쌓이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쌓여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퇴적물들이 두껍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측정을 해봤더니 해령은 별로 그 두께가 두껍지가 않고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더라, 오래된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여기가 이제 해령이 되는 거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도 많아지고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는 400, 800, 1200, 1600km죠. 여기는 300, 600, 900, 1200입니다.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때요? 거리가 단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부분의 연령이 1500만 년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1500만 년일 텐데, 똑같이 1500만 년 되는 그 암석이 이쪽은 1600km 이동을 했고 여기는 1200km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1500만 년 동안. 그럼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판의 이동 속도가 이쪽이 더 빠르다, 이쪽은 좀 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각이 가운데서 생겨나서 좌우로 벌어지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가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실 때는 이런 것들 유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와서 베니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여러 지진 자료들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해구나 이런 데 부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구 쪽에서는 좀 얕은 데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대륙 쪽으로 멀어질수록 더 깊은 곳에서, 진원지가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작은 지진들까지 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경사진 모양으로 지진대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구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미 쪽을 비롯해서 통가섬 아니면 쿠릴열도 쪽 여러 군데를 다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해구 근처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경사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1차적으로 이런 경사, 2차적으로 이런 경사 밝혀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층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 판이 이쪽 판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제 세상에 알린 분이 베니오프라고 하는 분이어서 베니오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알고 봤더니 그 전에 30년대에 일본의 기유 와다티라고 하는 학자가 일본어로 이제 논문을 쓴 거가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와다티 베니오프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고 봤더니 또 러시아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걸 발견을 했었던 거예요. 그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섭입대라고 하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이제 섭입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섭입대란 무엇이냐? 판의 경계에서 어떠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합으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섭입대라고 불러요. 이쪽에서는 특별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쵸? 이런 판과 이런 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서 엇갈리면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화산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더 지진의 진원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베니오프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논문이에요. 50년대 나온 논문인데 그림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의 관측적 증거, 마지막이죠. 고지자기 줄무늬의 분포. 고지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화산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화성암이 형성될 때,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화성암이 형성될 때 지구 자기장이요, 이 화성암에 그대로 남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퀴리 온도라고 하는데, 자성을 갖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퀴리 온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한 600도라든지 700도라든지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자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성이 없다가 그 이하로 다시 떨어질 때 자성이 생기는데, 그 자성이 생길 때 자화된다라고 하죠.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자화가 됩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북이죠. 자북. 그리고 자남, 남극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거대한 막대 자석. 실제로 막대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막대 자석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이 아마 S극, 이쪽이 N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마그마들, 얘네들이 굳으면은요, 이렇게 이제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굳어서 화성암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암석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석 물질들이.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분출됐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화가 되면서 암석에 기록이 남는다. 이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고지자기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자기 연구를 하면은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인데 이게 과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SN이 아니고 이쪽이 N, 이쪽이 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 때 분출이 된 마그마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지자기가 어떻게 남냐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남아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현재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역자극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하고 같은 그 자극기를 정자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랜덤으로 정자극기였다가 샥 바뀌어가지고 역자극기였다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 고지자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자기를 연구를 하면은 이때 정자극기였구나, 이때 역자극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해령 부근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 해령에서 마그마가 나오죠.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지각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마그마가 굳어서 생기는 그 화성암들은 다 이제 정자극기겠죠. 정자극기를 나타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역자극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자극기. 그런데 이 역자극기의 위치를 보면은 해령으로부터 좌우 대칭, 그쵸? 이렇게 역자극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정자극기가 나타나는데 정자극기가 또 요쪽, 그쵸? 또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렇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거는 뭐예요? 가운데서 동시에 생겨나서 좌우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인 분포, 해령을 중심축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나타낸다. 고지자기의 그 줄무늬 분포를 보면은 해령에서부터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땅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화성암 형성 당시에 위도도 알 수 있어요. 위도가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지역이고요. 우리는 이제 북위 37도, 38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북극 그러면은 위도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반구도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남반구 10도, 20도, 30도 해가지고 남극 그러면은 남쪽으로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근처, 남극 근처를 고위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적도 근처를 저위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고지자기를 보면은, 옛날 그 고지자기를 보면은 이 땅이 그때 형성됐을 당시에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화성암이 형성되었을 그 당시에 위도가 어느 정도였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뒤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역자극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대륙이동설부터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이렇게 해가지고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게 되는데, 그 판구조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라든지 지질 현상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저 확장설 이후에 여러 현상에 대한 그런 통합적인 연구, 정밀한 관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구조론이 정립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질학계의 연구들은 뭐냐면 이 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앞으로의 대륙과 해양 분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각 밑의 움직임들, 멘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렇게 변환단층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동을 하고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동을 할 때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는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 단층들을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닷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구조론이 맞다, 대륙이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은 베게너가 1912년에 대륙이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 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측적으로 이제 해양저 확장설, 많은 사람들이 관측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판구조론이 정립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대에서는 이 판구조론을 정설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맞는 이론으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처음에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지금의 유사과학처럼 약간 관종인가 그런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움직인다고 대륙이 하나였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약간 유사과학 취급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언제 깨질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자, 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암석권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명칭적으로 본다 그러면 암석권과 연약권을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지구의 층상구조 그러면 맨 위에 지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거대하게 이제 멘틀이 있습니다. 지각을 이렇게 이제 얇게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비율로 보면 지각 굉장히 얇습니다. 지구가 반지름이 6,400km 정도가 되는데 6,400km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가 6,400km인데 거기 중에서 지각은 굉장히 30몇 킬로미터, 70km 요 정도까지 이제 보는 거죠. 깊이가 중심까지 6,400km니까 절반 치면 3,200, 절반 치면은 1,600, 800, 400, 100km. 굉장히 얇죠, 그쵸? 그래서 이것만큼도 안 되니까 50km 더 작죠, 그쵸? 그래서 지각 요만하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멘틀은요, 깊이가 2,900km 정도까지를 우리가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5,100km까지 외핵, 그 다음에 그 안에 내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누지 않고 맨 윗부분을 암석권 그리고 연약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각하고 멘틀을 나눌 때는 이제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각과 멘틀을 나눴는데 성분의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약간 화학적인 조성, 암석의 조성 이런 화학적인 성분 차이로 지각과 멘틀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단단한 물리적 성질로 이제 단단한 암석권이 있는 거고 부분 용융, 많이 용융이 되어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연약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물리적 성질로 구분을 할 때는 암석권과 연약권, 화학적인 조성으로 구분을 할 때는 지각, 멘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게 이제 딱 그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아무튼 구분하는 그냥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하나의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암석권이다 그러면은 두께 약 100km 정도의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 위에 있는 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리고 그 밑에 멘틀의 제일 윗부분 있죠. 딱 붙어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석권에는 지각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멘틀의 일부분, 가장 윗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이제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연약권 보통 깊이 400km 정도까지를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이 연약권은 부분 용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가 활발한 지역을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멘틀의 대류가 활발한 지역을 연약권. 그런데 멘틀은 2900km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약권은 멘틀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윗부분이다. 3200, 1600, 800, 400이니까 요 정도가 연약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약권이 대류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 암석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암석권은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그 조각들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륙판과 해양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밀도 중요하죠.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해양판은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난다 그러면은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섭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두께는 대륙판이 두껍습니다. 위로 솟은 만큼 아래로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양판은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만큼 이쪽도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륙판은 두껍고 대륙 지각도 그렇죠. 해양판은 얇고 해양 지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 단원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해안선의 일치, 특히 이제 남미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게 딱 뭔가 퍼즐 조각처럼 잘 맞죠. 그리고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 고생물의 화석의 분포, 얘네들은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생물인데 두 대륙에 동시에 이제 분포를 한다. 그리고 연결을 해보면은 걔네들이 분포 지역이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특별히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것들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속적인 그런 지질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륙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베게너라고 하는 분은 살아계실 때 동안 인정을 못 받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학설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멘틀 대류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에서 땅에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해저 확장설,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해저가 확장이 될 텐데 그러면은 바다 깊은 곳에서의 그런 지형은 해령이 있을 거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질 거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질 거고,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고지자기의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측적으로 다 확인을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구조론까지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지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그런 초대륙이 존재를 했는데,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 초대륙으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위아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위쪽을 로라시아, 그리고 아래쪽을 이제 곤드와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왼쪽은 북미, 남미 대륙이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도가 올라와가지고 신생대 때 이제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륙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서양은 점점점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문제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판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판의 이름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주관식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런 문제는 요 나즈카판, 이걸 잘 물어봤었고요. 서울에 있는 이여고, 그리고 역시 뭐 서울에 있는 B고등학교는 얘를 물어봤었나? 통합과학 때?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의 이름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판의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랑 한번 볼까요? 자,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 이름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판,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판, 북미 대륙, 북아메리카판, 남미 대륙, 남아메리카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아니아 있죠. 오스트레일리아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 이제 인도하고 같이 붙여서 봐요. 얘네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필리핀 쪽 바다다 필리핀판,
소말리아 앞바다다 소말리판. 아라비아 반도네요. 아라비아판. 남극 대륙 있네요. 남극판. 그리고 이제 짜잘한 건데 이 남미 대륙하고 태평양 바다하고 그 사이에 나즈카판이 있는데 이 나즈카판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나즈카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미 쪽에 붙어 있는 거 스코티아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소합니다. 미국 아래쪽에 멕시코 아래쪽이죠. 코코스판, 카리브판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서부에 지금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사라질 판이 있습니다. 후안대 푸카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안대 푸카판. 이게 이제 종종 뭐 이걸 물어보는 학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은 공부 조금이라도 했으면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판의 이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는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대부분이 발산형 경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 주변은 수렴형 경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 여기 이제 나즈카판하고 남미판 쪽하고 수렴형 경계가 되겠고, 이렇게 뭐 호상열도 따라서 수렴형 경계, 히말라야 알프스산 따라서 이제 수렴형 경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수렴형 경계가 많네요. 해구들이 많죠. 이쪽 위쪽으로도 쿠릴열도 따라서 해구가 발달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극 주변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발산형 경계죠. 남극 주변으로는 발산형 경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베게너가 제안한 대륙이동의 증거다 라고 합니다.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죠. 그쵸? 지질구조의 연속성. 자, 그런데 이 지질구조, 대표적인 산맥 뭐라 그랬어요? 에팔레치아 산맥. 그쵸? 에팔레치아 산맥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생대 화석의 분포.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인데 바다를 가운데 두고 육지에서만 사는 그런 생물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건 옛날에 바다가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빙하의 흔적과 빙하의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이 대륙이 하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세 가지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해안선의 일치. 이런 것들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된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 대류설의 모형을 나타냈대요. 멘틀이 상승한답니다. 상승해서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은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부근에서 주로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은 이 위에 떠 있는 지각을 좌우로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기게 되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ensile force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tensile force. 자, 장력이고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 있죠. 하강하는 쪽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오겠네요. 그쵸? 지각이 양쪽에서 오면서 양쪽에서 미는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횡압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작용하는 힘은 주로 이제 장력이 작용을 한다. 그리고 하강하는 쪽에서는 횡압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지질 구조를 보면은 장력 쪽에서는 단층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정단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단층 쪽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횡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역단층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아니면 습곡산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형 보도록 할게요. 대륙이 분리되어가지고 이동함에 따라서 새로운 해양, 그쵸? 바다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대륙이 분리됐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바다가 찰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섬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7번 보시면은 지각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해구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두꺼운 습곡산맥 아니면 산맥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네요. 산맥이 형성이 된다. 이 정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로 보니까 대서양이에요. 이거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의 중앙에 보면은 해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해령이에요. 해령하고 변환단층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지도만 보고 어떻게 대서양인지 아나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거 대서양이네 딱 압니다. 그쵸? 여기 플로리다주 있고 이쪽에 이제 브라질이고 여기 아프리카 쪽 여기 이제 포르투갈, 영국 이렇게 있죠? 여기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문제 나와 있어요. 대서양의 해저면의 판의 경계다 라고 하는 거고요. P1 지점부터 P6까지 이렇게 나타내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음양측심법을 이용해가지고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긴 7.7, 7.3, 6.1 했는데 여기 갑자기 3.95예요. 그러니까 P4 정도에 뭔가 이렇게 솟아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7, 7, 6, 3, 그쵸? 그리고 다시 6, 7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판의 경계라 그렇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는 해령입니다. 해령.
물론 여기를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은 이런 구간이 또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열곡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해령입니다. 여기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 좌우로 벌어지는 부분,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발산형 경계인 거고요. P4, 해령 부분, 해령은 빵살, 그쵸? 얘는 지각의 나이가 적어야 많습니다. P4는 나이가 적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1하고 P5인데, P5는 P4 바로 근처잖아요? P1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물론 이쪽하고 판의 그 이동 속도가 다르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그런 얘기가 없이 여기는 굉장히 멀고 여기는 좀 비교적 가깝다 그러면은 여기가 해령 근처다, 여기가 조금 그래도 젊은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해양저 퇴적물의 두께가 얇겠죠. 여기는 두껍겠죠. 그래서 P1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껍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챕터는요,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수능에는 잘 안 나오고 모의평가에는 조금 나옵니다. 모의평가에는 나오고 내신에도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의평가도요, 6월, 9월 모의평가에는 잘 안 나옵니다. 10월이나 4월 이런 데는 종종 등장을 하는데 6월이나 9월에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수능만 준비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가볍게 이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고지자기 문제라든지 뭐 몇 가지 문제들은 뭐 퍼즐 맞추기 같은 그런 문제들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베게너가 뭐 대륙이동설 얘기했고 4가지 근거를 제시했고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고 이런 스토리들 있죠. 그거는 수능에는 잘 안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해령의 열곡적으로 해서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 맞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 또 뭐가 있었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많아진다,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해령, 해구 이런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론의 등장 순서 뭐 이런 거, 등장 순서는 대륙이동설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그 다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대륙이동설과 판 구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저도 이제 녹화하고 촬영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편집하려면 또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아마 한 30분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 30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촬영하기까지는요, 이 자료를 준비하고 만드는데 며칠씩이나 걸리고요. 그리고 촬영하는데 몇 시간, 그리고 편집하는데 몇 시간 이렇게 걸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